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갑신정변 후에 조선의 변화와 조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882년 조선의 신식 군대와 구식 군대 간의 알력으로 조선 구식 군사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이것을 이모군란이라고 하죠. 이때 쿠데타 군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 방화하고 공사관원과 일본군을 살해함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보병 1개 대대를 조선에 파견하고 일본 거류민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친중파 김윤식은 조선 정부의 훈령도 없이 청나라의 군대를 조선에 파병해 줄 것과 일본을 견제하고 청나라의 기득권을 유지할 것을 청나라에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청나라는 조선에 정식적인 요청도 없이 군사 3,000명을 조선으로 파병합니다. 이때 청나라와 프랑스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청나라는 조선에 주둔해 있던 군사 3,000명 중 1,500명을 청불전쟁에 투입합니다. 이런 틈을 타서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당은 청나라의 속방화 정책에 저항하여 조선의 완전 자주 독립과 자주 근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1884년 12월에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개화당의 쿠데타를 성공하는 듯 했지만 청나라 군사가 동원되면서 그 쿠데타는 3일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갑신정변에서 일본은 조선에서 청나라 군사에게 처절한 패배를 맛봅니다. 그 후 1885년 4월 청나라는 일본과 텐진 조약을 체결하죠. 이 조약의 내용은 조선에 출동한 청나라와 일본 양국 군사를 조선에서 철수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양국은 장래에 조선의 변란이나 중요한 사건이 발생해서 청나라나 일본 어느 한쪽이 조선의 군사를 보내야 할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하고 그 사변이 진정되면 즉시 철수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의 문제에 주변국들이 콩나라, 판나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의중과 상관없이 주변국들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조선의 국력이 약하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후로도 일본은 청나라와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본은 러시아를 가장 두려워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가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 한반도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일본에게도 위협이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먼저 조선을 일본의 우호적인 근대 국가로 개혁해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청나라와 전쟁을 해서라도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반드시 분리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갑신정변에서 청나라의 패배함으로 인해 청나라와의 전쟁을 철저히 준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 기간은 거의 10년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은 전력을 기울여 청나라와의 전쟁 준비에 돌입하느라 조선의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10년 후면 조선은 청일전쟁으로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전쟁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조선은 그 10년 동안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김용삼 기자는 이 10년에 대해서 박영효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완전한 지배 아래서 소강을 유지하여 조정은 민씨의 더럽고 어지러움이 심하여 만민의 불평이 날로 늘어났으며 이것이 마침내 동학당의 봉기와 일본과 청나라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1885년 청나라와 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을 계기로 청일 양국군이 조선에서 철병하게 되었는데 이때 조선은 외세의 간섭 없이 조선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선에 주둔하던 청나라 군사 1,500명이 철수하여 직접적인 압력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가 요구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통한 내정 간섭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청나라의 리흥장은 조선에 대한 경제 침탈을 강화하기 위해 당시 29살 나이에 위안스카이를 조선에 부임하게 했고, 조선을 전통적인 의미의 속국, 즉 책봉, 조공 체제는 유지하면서 속국을 부용국, 즉 큰 나라에 딸려서 그 지배를 받는 작은 나라로 간주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을 근대 국제법에 규정된 식민국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조선에 머물게 된 위안스카이는 청나라의 상인이 조선 침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탈법적인 상행위를 조장했고, 청국 군함을 동원하여 조직적인 밀수를 하였으며 수도 서울 전 지역에 청나라 상인을 유치했고, 밀수와 국경 무역을 강화하면서 거의 모든 합법 불법 수단을 총동원합니다. 그 결과 1892년 무렵에는 조선과 청나라 간 무역액이 일본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중국,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을 마음대로 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이었던 일본과의 대등한 수준으로 격상시키는데 성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나라 입장에서는 유럽의 식민지 정책처럼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있었고, 조선을 큰 나라에 딸려 지배받는 작은 나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연설할 때 말한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소국이라는 말이 조선시대 때의 청나라가 그렇게 만들고자 했었던 것을 오랜 세월이 흘러 한국 대통령이 스스로 잘 증명해 준 셈이 된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주도와 인천, 평택, 강원도 등에 차이나타운 건설과 중국인들의 해외 이주를 적극 권장함으로 인해 여전히 식민지화하고자 하는 중국의 속셈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갑신 정변 후 10년의 세월 동안 이처럼 청나라는 조선을 식민지화해 가고 있을 때 일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볼 때 이 10년 후에는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연 일본은 그동안에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조선에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일본은 청나라에 2번이나 패하게 되죠. 중국과의 텐진 조약으로 군사들을 철수시킨 후 일본은 청나라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급속하게 군비를 확장해 갔습니다. 1873년 일본은 최초로 국민 징병제를 실시하여 서양식 국민 군대를 창설하였고, 1878년 12월에는 참모본부를 조직하여 체제를 바꾸어 참모본부는 육군성 관할에서 벗어나 천황 직속 기관으로 바뀌게 하여 정부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 육군은 사단, 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를 기본으로 하는 러시아식 편제가 육군에 도입하게 됩니다. 국내 내전 진압용 군대에서 대외 전쟁용으로 체제 전환한 것입니다. 조선과 중국으로 스파이를 보내 대외 전쟁을 위한 군용 지도 작성에도 돌입하게 됩니다. 해군은 세계 최강의 영국을 벤치마킹하여 건설합니다. 영국의 군사 고문단이 일본 해군을 훈련시키기 위해 일본에 파견되었고, 일본의 엘리트 해군 장교들은 영국에 유학을 하여 포술과 항해술을 직접 익혀갔습니다. 일본은 10년 후에 있을 중국과의 전쟁을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 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자기 나라의 우호적인 근대 국가로 만들어 놓아야 안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중국으로부터 조선을 분리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을 동안 조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김용삼 기자는 그의 강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지도부는 미국에 대한 기대가 환멸로 바뀌고 조영신 조약, 파크스 조약 체결로 영국에 대한 불신도 그 골이 깊어져 갔고 조선은 미국과 영국을 이용하여 청나라의 속박에서 벗어나려 했으나 거꾸로 영국에게 이용당하고 말았다. 청나라가 미국과 영국을 이용하려다가 실패한 전철을 조선이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그 당시 고종과 민왕후는 이 세상 어느 나라도 믿을 수 없다고 한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4대 주의 근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나라 4대 주에서 그냥 나라만 바뀔 뿐 자주 자립 정신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탄만 하고 있을 때 청나라 리흥장이가 추천하여 조선에서 외교 고문관으로 있던 독일인 멜렌도르프가 고종을 아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러시아가 바로 당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수호 천사이다 라고 말입니다. 멜렌도르프는 누구입니까? 청나라의 리흥장이가 자기 사람으로 조선에 추천한 외교 고문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조선 침투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리흥장의 뜻과는 정반대로 멜렌도르프는 극비리에 러시아와 조선의 수교를 위해 발벗고 나섰던 것입니다. 멜렌도르프는 지극정성으로 러시아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고종과 민왕후를 설득해 갔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던 민왕후의 지시로 멜렌도르프는 극비리에 러시아와 접촉하게 되고 그 결과 1884년 6월 24일 텐진 주재 러시아 영사 베베르가 서울에 공사로 도착하게 됩니다. 베베르가 서울로 부임해 왔는데 그와 그 부인의 예절 바른 행동과 친절한 태도를 조선 국왕과 왕후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청나라에서 온 위안스카의 횡포는 극에 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선에서 국왕의 권위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마치 자신이 조선의 상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안스카의 행동과 러시아에서 온 베베르 공사와 그 부인의 행동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국왕과 왕후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고종과 왕후는 베베르 공사에 환심을 갖게 되었고 조선과 러시아와의 수교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청나라가 어떻게 볼까요? 이 러시아가 조선에 진출하게 되는 것은 늘 우려하고 있던 일본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던 패권국 영국은 또 어떻게 볼까요? 고종과 왕후의 러시아와의 수교를 통해 한반도는 드러나지 않지만 점점 더 복잡한 형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갑신정변 후에 조선의 변화와 미래의 조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복잡하게 전개되는 한반도의 상황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남은 주간도 역사를 이끄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